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근대 시가론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근대 시가론, 근대라는 것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즉 근대성에 대한 그 성찰인데, 굳이 말하자면은 근대성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는 비판적으로 좀 성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근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궁극의 가치, 굉장히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넌 참 사람들이 근대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반근대, 혹은 전근대 이런 말 같은 것들을 써요. 그래서 전근대 혹은 반근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우리가 자리질이라든가 인간형이 떠오르세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에게 넌 참 사람이 좀 약간 좀 근대적이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문명화가 덜 됐다라든가, 심지어는 약간 좀 야만에 가까운 상태를 지속한다든가, 무언가 사람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이런 느낌. 지금은 아니세요? 근대라는 말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었는가 하면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기, 이 말하면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때 굉장히 국가 주도의 그런 개발이 시작됐을 때 슬로건이 조국 근대화였었어요. 조국 근대화. 그리고 근대라는 것은 항상 어느 시기든, 요즘은 조금 이제는 근대에 대한 성찰이 시작됐지만은, 적어도 20세기 언저리까지 근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시기, 역사적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해야 되는 목표고, 그것을 이루는 굉장히 바람직한 여러 자질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근대성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대라는 말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근대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대는 뭐 시기별로 좀 이제 문화권이라든가 나라에 따라서 근대 어쨌든 기점이라든가 뭐 이런 근대성이 발현된 시점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제 20세기 이후라고 한다면은, 자, 20세기 이후에 시간을 우리가 근대라고 불러요. 그럼 20세기 이전에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세기 이전에 숱한 수천 년의 시간은 정근대라는 말로 너무나 간단하게 균질화해 버리죠. 그러면 수천 년에 걸친 역사의 모든 시간이 바로 근대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만을 향해서 흘러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근대라는 말이 얼마나 특권화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탈근대라든가 후기 근대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역사의 한 세기 가량의 역사적 시간을 중심으로 전근대 혹은 탈근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근대라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정점, 이런 방식으로 특권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바로 근대의 특권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대라는 것이 결국 지상선인가, 최고의 가치인가, 인류의 모든 문명권에서 도달해야 될 일종의 종착지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게 이제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통과하면서 제기됐던 질문들이고, 저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근대를 조금 이제 비판적인 혹은 조금 더 성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도 있냐 하면은, 단일한 근대의 표준화 방식. 단일한 근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서구식 근대. 서구식 근대라는 것은 서유럽,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그 중심에 근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일한 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유럽이 겪어왔던 역사적 궤적들, 뭐 산업혁명, 자본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공화정, 뭐 그 다음에 그것을 지탱하는 각종 법률, 제도, 교육, 과학, 이성, 이런 모든 그 표준을 결국은 서유럽 중심의 근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서유럽에서 벗어난 그 동유럽, 뭐 예를 들면 아시아, 그 밖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얼마나 그 서유럽과 비슷한 그 징후들이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근대의 어쨌든 하나의 기점 혹은 징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그 서구적 근대가 표준화되면서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쭉 면면이 흘러왔었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비화하거나 신화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근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성, 합리, 이념, 제도, 과학 이런 것에 의해서 지통되는 하나의 그 세계라고 한다면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이 아우라를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신비화되거나 신화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근대라고 하는 하나의 신화, 그 다음에 근대라는 시간을 향해서 축적돼 왔던 그 전통이라는 것, 이런 데 대한 모든 하나의 신비화, 신화화 같은 것들을 좀 깨는 이런 수업이 되기를 그 바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자면은 근대의 굉장히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로 이제 꼽는 것이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체가 된 그 국민국가의 건설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요. 그 국민국가의 건설 같은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자국의 문화적 전통이라든가 그 자국의 구전 문화라든가 이런 찬란한 문화 유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굉장히 그 자긍심, 요즘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국뽕 같은 것들을 마구 이제 부여를 하죠. 이게 이제 바로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그 주축된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근대라고 하는 것과 이 전통의 신비화라는 것은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그 기반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을 그 서양식, 그 서유럽의 어쨌든 표준, 서유럽의 표준을 두는 이런 하나는 단일한 근대의 표준화, 여기에 하나의 그 좀 다른 하나의 대안적인 그 생각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해 보기 위해서 슈미엘 아이젠슈타트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문명론자 분석가가 되겠죠. 이 사람이 얘기한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라고 하는 그 책의 주요 개념을 좀 빌어서 우리가 단일한 근대가 아니라 여러 개, 즉 N개의 근대, 복수의 근대라는 것을 좀 상정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라는 것은 곧 서유럽이 겪어왔던 역사적 궤적, 그 다음에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문화권 혹은 문명권에서는 바로 뭐예요? 그 문명권만큼의 바로 근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유럽의 근대가 있으면 아시아의 근대가 있고 동아시아의 근대가 있고 한국적인 근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성이라는 것을 그 서유럽 중심의 그 이런 궤적들과 얼마나 닮아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 문명 혹은 문화적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젠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그 중앙아시아 지역, 굉장히 분전 지역이죠. 아시아와 유럽, 그 이슬람 주로 이제 그 문화권 속에 우리가 이제 근대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해명했던 그런 분인데요. 바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는 아시아, 동아시아 같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양의 근대와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요.
초창기에 근대에 관한 여러 그 상상들과 그 논의들을 펼쳤던 분은 이제 이후 수업에서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그 미국 유학 출신의 서재필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은 진짜 골수 유학자들, 예, 한학과 유학의 전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동아시아의 그런 정세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상했었던 근대는 무엇이냐. 예.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이런 그 미국 유학을 가져오면 갔다 왔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근대와 그 다음에 한학과 그 유학의 전통 속에서 바로 그 틀로 세계를 바라보고 동아시아의 시대 정신을 흡수했었던 그런 그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근대라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성에 대한 상이한 접근과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근대 국가가 뭐 언제부터 이제 국민 국가가 건설됐는데 뭐 아시아에서는 언제 됐고 그게 어떤 시간적인 지체라든가 정체, 후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서양적인 근대 같은 것들을 얘기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런 동시에 아시아의 어쨌든 정체성, 후진성, 예,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어떤 하나의 그 목적론적으로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론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었던 예, 그런 그 세계관, 예. 그다음에 서양적 근대를 표준으로 했었던 이런 여러 생각들에 대한 일종의 성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결국 근대라는 것은 단일한 근대가 아니라 복수의 근대고 이 복수의 근대는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적인 그 특수성, 그 사람들의 어쨌든 그 삶의 역사 같은 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상이한 근대성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서구의 근대화 프로젝트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서구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는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던 것들이 인간에 의한 대행이라는 측면. 예. 그동안에 보면은 이런 제도라는 것은 신의 섭리를 인간이 대행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의 어떤 자율성, 한마디로 그 신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어쨌든 자율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뭐 제도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어, 이런 측면들에서 매우 독특한 전환들을 수반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 수준에서 나온 것이 근대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한동안 왜 유명한 말이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권을 갖다 대리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과도기적으로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신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세속 권력이 점점점 자율성을 획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제도적 수준에서의 근대 국가라는 것이고, 근대적인 국가 집합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보면은 제도에 의한 국가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계약과 같은 그런 그 관념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식 근대에서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은 결국은 신으로부터 독립된 예, 이런 부분들, 세속 권력이 결국 제도화되는 것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동시에 자율적이고 실제적인 시장의 규칙, 바로 자본주의죠. 예. 그 자본주의의 특정하고 분명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료 조직들, 예. 그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근대 중요한 징후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뭐예요? 제도에 의한 근대 국가, 예.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성립,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 관료 조직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예. 과학, 그다음에 교육.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근대에 하나의 그 징후를 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이런 것들 그 국가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예. 뭐 법률, 제도, 교육 예. 결국 전 세계 대부분에 퍼져나갔지만은
이게 단일한 제도적 유형이라든가 근대적 문명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물론 그 아까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특징 같은 것들, 뭐 아까 이제 이념과 제도, 뭐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어쨌든 그 자율적인 의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여러 그 문명들이라든가 문명적 유형에 따라서 상이하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아시아로 한번 시각을 돌려볼까요? 아까 이제 아이젠슈타트 같은 분은 그 이슬람 문명권을 갖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예, 아무래도 서양 중심의 근대라든가 근대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슬람을 근대와는 좀 뭐예요? 그 근대적이지 않은 예. 근대와는 뭔가 거리가 먼 이런 그 문명으로 치부하거나 예, 이런 그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있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아시아는 어때요? 아시아 유교. 유교는 어떻게 돼요? 유교는 반근대적, 전근대적, 그 다음에 굉장히 뭐야, 봉건적인, 예, 낙후된 사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유교의 뭐, 어떻게 보면은, 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예, 지금은 요즘 이제 그 뭐예요. 그 전염병 때문에 조금 이제 크게 위태위태하긴 하지만은, 이제 세계 초강대국을 꿈꾸면서, 예, 유교를 국가 브랜드로 내세우고 그때 그 지식인들이 밀던 개념들이 뭐였냐면은 유교적 근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 그 근대에 대한 여러 상상을 했었던 지식인들 중에 아까 그 유학자라든가 한학을 했던 분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유교라는 거, 유학이라는 것을 뭐예요? 근대성이라든가 근대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유교가 처한 운명이라는 것을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은 제 유교적이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그 전근대적이다, 반근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은 초창기에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유교적인 수사라든가 예,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이 그 암암리에 배어 있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배움, 교육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을 그 진전시킬 때도 이런 그 유교적인 프레임과 굉장히 끊임없이 그 뭐예요? 접촉하고 교섭했던 흔적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그 여러 그 문명권에서 각기 다른 진로 같은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적인 근대, 한국적인 근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이제 각각 이제 진로들이 조금씩 이제 그 길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대 및 현대 사회의 고도의 이제 복잡성과 변이성 같은 것들을 생각을 그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인 전제라든가 전통, 역사적 경험에 의한 역량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국은 단일한 근대가 아닌 각 문명권에 따른 N개의 근대, 복수의 근대 같은 것들을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뭐 우리도 지금 예 이것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 수업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지금 전 지구촌을 그 강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자세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독특한 역사적인 그 경험이라든가 문화적인 전통 그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각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지만은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뭐 지금 이제 무섭게 창궐하고 있는 이탈리아라든가 예 프랑스, 스페인 예 그다음에 또 뭐 독일 예 이제 또 뭐 영국, 미국 예
그다음에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근대 이후의 역사적 경험이 확연히 달랐었던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또 우리나라의 또 이런 대처 방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그 결과물, 그러니까 근대화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근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있었던 현시대, 동시대 사회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결국 뭐예요?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그 나라의 어쨌든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문화적 전통에 따른 이런 하나의 그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이 근대 시가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제가 전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 원래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 정치의 다중적 시간. 예, 이 책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 정치학자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런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어쨌든 고유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의 20세기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한국적 근대화의 굉장히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근대화의 어쨌든 하나의 시작점 같은 것들을 산업혁명, 이런 시기로 본다면은 한 200년 혹은 250년 서유럽 몇 시간을 두고 근대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이루어진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서구의 근대화 과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압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세기 이내에 근대화 과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시대라고 해도 상이한 역사적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국의 20세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20세기는 이제 바로 근대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바로 근대 이전의 시간, 그다음에 근대 이후의 여러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역사적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역사적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서도 다중의 근대라든가 근대의 다양성을 체현하는 것, 이것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골색시 서른 타령을 갖다가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왜 그러냐? 자, 그러면 그때 시골색시는 뭐예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남편은 분명히 당시에 1930년대라고 하는 시간, 근대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바로 뭐예요?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연애, 정략,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진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고 이랬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의지에 따른 연애, 이런 것을 했었고, 작품의 문면에는 드러나지 않았겠지만은 남편, 부인을 배신한 남편의 연애 상대였던 여성도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죠. 자, 그러면은 시골의 부인은 뭐예요? 진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신장로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뭐예요? 그 길에 다가서지 못하고 저쪽 멀거니 산반머리에 있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근대성을 얘기를 하고, 언저리, 외곽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전근대적인 혹은 봉건적인, 그 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경계 밖의 인간으로 치부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그럼 1930년대,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은 수적으로 봤을 때 근대 교육을 받고, 근데 근대 문물을
습득하면서, 예, 그야말로 그 가배점에서, 예, 그 모닝 가배를 하며, 예,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분명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뭐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향촌 같은 데서는 바로 근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뭐예요? 그 전에 그 전통적인, 예, 그 가치 같은 것들을 습득받으면서, 예, 그다음에 그런 세계만을 이해하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작품을 인용했던 이유는 바로 동일한 1930년대라고 해도 굉장히 다른 경험,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 한국의 그 20세기에 굉장히 다른 그 시간과 다른 경험이 존재하고 있었던 20세기 한국을 그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유년 시절만 해도 조국 근대화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뭐예요, 지상 과제인 듯이, 예, 배우고 자랐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조국 근대화란 말은 아직까지 충분히 근대화되지 못했다, 이런 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 뭐예요? 그 짧은 시기 안에 여러 시간을 동시에 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근대성에 대한 그 상이한 경험들이 존재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몇몇 어쨌든 근대적인 표준, 근대 교육을 받고, 예, 근대 제도와 그 문물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력이 있으며, 예, 그다음에 이런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건적이다, 전근대적이다, 반근대적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것. 근대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뭐예요? 상이하게, 상이하게 어떻게 보면은 체현되고 이게 구현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예.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이제 모든 것을 갖다 어플이라든가 뭐 SNS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넷으로 촘촘하게 묶여 있는데, 당장 지금 어때요? 그런 그 넷맹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바로 이런 그 SNS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분들도 있잖아요. 당장 요즘 그 마스크 대란 그 시대에, 예, 지금 이제 그 어플로 쭉그 뭐예요? 얼마나 재고가 남았나 이것을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을 네, 적응하지 못하고 그저 주구장창 줄만 서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뭐예요? 다른 시간, 다른 이제 말하자면 문명,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또 문학 작품 하나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예, 주인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너무나 희극적인, 예, 이런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1992년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1992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근대를 넘어서 소위 그 탈근대, 그 다음에 후기 산업사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인류, 신세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줄기차게 달리다가 IMF를 한번 중간에 휘청하기는 했었지만은, 이제 근대를 넘어서 이제는 탈근대로 향해 나가고 있다. 포스트 모던, 예,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분의 소설은 별로 좀 기억이 안 나요. 소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되게 그냥, 예. 이제 죄송합니다. 예. 소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머릿말에 썼던 이 말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예, 나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태어나서 제3세계적 개발 독재 사회에서 교육받고 예속적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날을 보냈으며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민하고 있다. 예. 결국 뭐예요? 자기의 어쨌든 과거, 지금까지의 시간, 자기가 살아왔던 이제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예, 제가 이제 미리 스포일러를 날리면은, 이분은 1960년대 초반생이에요. 바로 이 1960년대 초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조국 근대화 뭐 이런 거 부르짖던 시절을 여기서 제3세계적 개발 독재 사회에서 교육받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속적 국가 독점주의 사회,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젊은 날을 보냈고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민하고 있다. 결국은 나의 그 30여 년은 너무도 많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다음 문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 문장. 나는 식민지 만봉권 사회에서 태어나서 제3세계적 개발 독재 사회에서 교육받고 예속적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젊은 날을 보냈으며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이민하고 있다. 자, 나는 어떠하다. 예. 나는 그럼 어떻다는 말인가? 예. 요것을 갖다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이번 주에 그 퀴즈로 낼까요? 나는?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뭐 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해서 사실은 다중적 근대, 복수의 근대, 대안적 근대, 혹은 그 비동시적인 근대 이런 그 개념들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후에 충분히 이제 그 질문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수업 게시판에 무언가 짤막하게 한 줄 이내로 답변할 수 있는 짤막한 그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